네, 안녕하세요. 신화표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12장과 13장 이 두 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나라는 세계의 발견 나카무라 노보루. 네. 자, 오늘 12장은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적 탐구로 들어와 있죠. 말의 의미, 제대로 사용하는 것, 제대로 사용하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비트겐슈타인에게 말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말은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혼자 살아본 사람은 절실히 와 닿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말을 평소에 모국어로 너무 편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징들을 잘 망각할 때가 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곳. 뭐 여러분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뭐 영어는 뭐 전 국민이 배우니까 조금이나마 막 떠듬거릴 수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뭐 프랑스어나 뭐 아프리카나 어디 막 이런 데로 가가지고 나 혼자 뚝 떨어져 있어. 근데 그럴 때 진짜 언어라는 건 사실 우리 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도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의 그 생활 형식, 생활 방식 자체라고 한다. 자, 말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자체다. 생활 방식 혹은 생활 형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자체야. 말이라는 게. 말과 우리의 삶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줄곧 말과 함께 살아왔으므로 여기에서는 그런 말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말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 말의 의미는 뭐냐.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 이 사용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 용법이라는 말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용법.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써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단어의 의미란 언어에서 쓰이는 방식이라고. 단어의 의미는 뭐다? 언어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름의 의미는 때로는 그 이름의 소유자를 오타가 있네요. 가리킴으로써 설명되기도 한다. 애초에 말의 의미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무엇일까? 가령 컴퓨터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컴퓨터 자체. 컴퓨터라는 말의 의미는 컴퓨터 자체. 우리가 컴퓨터 하면 바로 컴퓨터를 떠올리잖아요. 이 컴퓨터 얼마인가요? 라고 매장 직원을 물으면 틀림없이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의 가격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비트겐슈타인도 분명히 말했듯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는 뭐다? 때로는 그 이름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한편 말은 컴퓨터처럼 코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지만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그죠? 뭐 도로, 그리고 뭐 지금 이 저자 이름, 뭐 이거 물론 지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은 우리가 또 추상 명사들 있잖아요. 뭐 사람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지시하고 직접 가리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막 떠듬떠듬 외국어로 모르더라도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명사에는 그런 것만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 어디에도 대상이 없는 거 가리킬 수가 없어. 말을대로 우정이란 말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 서로 언어가 다를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우정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또 보통이라는 명사는 어떤가? 이 명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가? 보통 그죠? 우정보다 어렵지 않은가? 또 추상이라는 명사는 어때요? 추상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짜 어렵죠. 추상이라는 명사 자체가 꽤 추상적이므로 무언가 가리키는 거 가리키기는 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건 전혀 떠오르지 않는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서죠. 그죠? 우리가 언어를 알면요 어떻게든 뭐 추상이라는 건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언어의 어떤 교착점도 없는 관계에서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듯 다양한 명사를 떠올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초콜릿, 테이블, 고유 명사처럼 되진 않는다는 거죠. 가리키는 대상인 사물 자체가 이해하기 쉽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해하기 쉬운 고유 명사도 대상이 의미가 되면 이상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저자 이름이 나카무라 노보루인데 나카무라 노보루의 의미가 나카무라 노보루라는 서류상 명칭을 지닌 인간이라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 대상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언젠간 죽어요. 이제 이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그 대상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턴 비록 고유명사 나카무라 노보루지만 정작 그 의미는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이제 지칭할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나카무라 노보루가 사망한 후 나카무라 노보루라는 명사를 써서 추억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면 그 나카무라 노보루라는 명사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일까? 자, 나아가 말은 명사만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동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사는 그나마 뭔가 좀 구체적이지만 얘네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걷다라는 동사만 봐도 걷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걷다 그 자체는 알쏭달쏭하다, 매우 추상적이다,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면 어떻게든 뭐 좀 설명할 수 있고 가리킬 수 있지만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그 자체는 어렵죠. 무척, 그러나, 뭐뭐와 이런 품사는 더더욱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말의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의미의 정의로 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말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원래는 야, 그 말의 의미가 뭐야? 어떤 그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어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용이라는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결국은 정확한 어떤 지시하는 방식으로 말의 의미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 뭐야 이거 나라라고 하더라도 민족이든 어쨌든 그 안에서 그들이 쓰는 말의 용법이 있잖아요. 그 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의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사용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자, 우리가 말의 의미를 안다는 건 어떨 때인가? 이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가 어떤 말의 의미를 모를 때, 자, 가령 바이러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를 때 감염병 전문가에게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아,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전문가는 당연히 바이러스의 뜻을 알고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말의 의미를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다라는 거. 게다가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트겐슈타인의 어쨌든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 사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국어를 익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맥락으로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합니다. 요새 뭐 먹어? 라고 친구에게 물었는데 루비 큐브만 먹어 라고 대답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루비 큐브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만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루비 큐브만 먹어 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루비 큐브 말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사례가 저도 읽고 나서 뭔 소린가 했는데 루비 큐브라는 희한한 이름의 요리를 파는 음식점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큐브라는 음식이 없잖아요. 큐브 이거 돌리는 큐브 지금 의미한 거죠. 저도 읽다 보다가 큐브라는 음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지금 루비 큐브의 말을 의미를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면 큐브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말을 공부하는 외국 친구에게 내가 먹습니다와 나는 먹습니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치자. 내가 먹습니다. 나는 먹습니다. 국어학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답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왜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성문 영어, 뭐 그죠? 성문 종합 이런 것들 정작 미국인은 몰라. 뭐 이런 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우리도 그 충격받는 거 있잖아. 당연히 우리는 그걸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는데 정작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도 한글 문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냥 이게 용법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의 의미를 안다는 말은 그것을 틀리지 않고 제대로 사용한다는 걸 뜻한다. 루비 큐브는 음식이 아니고 내가 먹습니다와 나는 먹습니다는 문맥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실제 언어 게임에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곧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기서 체득이란 말을 써놨거든요. 체득하는 거죠. 예.
이러한 의미에서 말의 의미는 곧 말의 사용이고 제대로 쓰는 것이 곧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의미가 그 말과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는 장면에서의 사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의미는 쓰는 현장과는 다른 곳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사전 안에 그 의미가 있다거나 뇌 속에 있다거나 우리의 뇌 속에 아니면 이데아 어떤 관념 안에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현장과는 다른 곳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말의 주고받음이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것이라는 느낌일까? 그러니까 뭐 분명히 사물은 아니죠. 모든 게 다 말의 의미라는 게 아까처럼 지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우리 관념에 어디 저밖에 어디 그쵸? 뭐 칸트의 어떤 물 자체처럼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말의 주고받음이 문제없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 그것은 한 단어 한 단어의 뒷면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주고받음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쵸? 우리는 어쨌든 이 통으로 이해하는 거죠, 맥락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귀가 별로 안 좋은지 사람 말을 이렇게 바로바로 파파박 알아듣고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이 권투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관장님이 늘 위생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 습관이 되신 건지 늘 마스크를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더 말이 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뭘 얘기할 때 마침 또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운동하다가 꼭 이렇게 대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줄넘기 하다가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더욱이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마스크 때문에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럼 그때 정말 이 말의 한 문장에 100%의 이 표현이 있다면 50% 정도밖에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대부분 그러니까 유추하는 거죠. 왜 한국인이니까 같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겠구나라고 해서 약간 되게 좀 고생을 하긴 하죠. 어쨌든 그래도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게 외국인이었다면 50%밖에 안 들렸어? 그럼 거의 추론하기가 어렵고 틀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만큼 경험이죠. 말은 용법이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자, 그래서 다양한 말의 주고받음 속에서 제대로 말을 쓰고 있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존재한다. 사람이 어떻게 말을 쓰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죠. 의미는 어디까지나 언어 사용의 현장에 나중에 등장하는 것이다. 안쪽에 의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처음부터 쓰이고 있고 말이 먼저 쓰이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그 말을 제대로 대화에서 쓸 때 비로소 의미가 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느낌. 의미라는 헷갈리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죠. 말의 의미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굳이 답하고자 애쓴다면 그 말을 틀리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는 방법과도 모순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라고 답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러므로 강하게 말하면 애초에 말의 의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적어도 이것이 의미입니다 라고 눈앞에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이 화자도 이 저자도 느낌 같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애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 말과 관련한 대상도 아니고 그 말에 따라 떠오르는 이미지도 아니다. 만약 그 의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말을 제대로 쓰고 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은 사용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의미라는 말을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로 막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표현은 정확히 이 딱 두 가지였던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이제 우리는 가리키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포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그런 대상을 갖고 있는 언어는 많지 않죠.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사랑, 신, 그렇죠. 의리, 그리고 아까처럼 뭐 접속어 와, 그러나 이런 것들 다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떠올리냐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대상보다는 결국은 우리의 사용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 나만의 말. 자, 말의 의미는 이거였고요. 자, 13장 나만의 말.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합시다. 자, 우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이어나간다. 부탁하거나 인사하거나 가르칠 때 질문할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말을 사용하죠. 결국 여기에 공통점은 관계적인 거죠. 말은 안녕이라고 누가 인사하면 내가 안녕으로 답하고 야 컵 좀 줘봐라고 하면 우리 컵을 또 알아듣고 가져다 주고 이렇게 관계적이죠. 하지만 이 또한 잘 생각하면 무척 신기한 습관이다. 인사는 특히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이제 이 저자의 생각인데 인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관례적으로 습성적으로 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리를 내므로써 안심하는 의식이 아닐까? 이 행위에는 기분이나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저자는 생각해요. 무척 소중한 의식이긴 한데 인사하는 게 인사가 없으면 우리가 되게 허전하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일상의 주고받음은 어떤 의미에서 말의 표면적인 응답 혹은 캐치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로 말이라는 공통의 소리를 내면서 거의 정해진 반응을 주고받는다. 물론 그것에 의미 비슷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캐치볼처럼 그냥 툭 던지고 툭 받고 안녕 주말 잘 보냈어? 나도 잘 보냈어. 근데 여기에 뭔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이 물론 누군가 진짜 막 울면서 막 들어와 그러면 무슨 일 있어? 이럴 때는 뭐 정말로 의미를 갖고 물어보는 거지만 하지만 쉬운 말을 주고받는 캐치볼이 아니라 사전에는 실려있지 않은 말을 반드시 쓰고 싶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자, 사전에도 없는 말을 내가 쓰고 싶어져. 지금껏 누구도 쓴 적이 없는 말을 갑자기 쓰고 싶어져.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을 뭐 만들어야 돼요. 예. 그죠? 사실 왜 물론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어. 왜 저희처럼 이렇게 이미 중년 세대 이상들은 이 젊은 세대 MZ 세대에서 킹받아라고 할 때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전에 없으니까. 그죠? 궁금은 해요.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킹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쓰긴 썼을 텐데 새로운 신조어처럼 만든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 썼을 땐 누구도 이해 못했을 거야. 근데도 이게 왜 퍼졌을까? 뭔가 누가 그 얘기를 처음 던졌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전달했을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린데 그냥 존나 열받는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래 뭔가 씨 열받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킹받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더 쓰임새 있지 않았을까? 더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세대에게는 그러면서 그게 급속하게 뭔가 퍼질 수 있는 거겠죠. 항상 그래서 왜 새로운 젊은 세대에서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막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근데 어쨌든 근데 최초에 쓰는 사람은 어쨌든 안 통할 거 아니야. 의미가 내가 어떤 말을 만들었어. 진짜 내가 지금 이 야리꾸리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하지? 그 감정을 설명할 말이 없을 때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그런 말을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정말 시인과 같은 기질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시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떤 말들을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딱 캐치하기 위해서 누가 공감도 할 수 있으면서도 생소해야 되거든. 그런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가슴 아픈 여기서도 사례가 나와요. 가슴 아픈 실현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겨우 상처는 아물었는데 이따금 찾아오는 자신만이 느끼는 깊은 공허감.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공허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허감만으로는 어떻게 달라? 나의 감정은 지금 공허감 정도로는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뭔가 그래 딱 이 어감, 이 표현이 지금 내 심정을 드러내기에 딱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그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만 그게 과연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가? 당연히 아니죠. 혹은 이따금 느끼는 왼쪽 복부의 거북함, 아프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괴로운 것도 물론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그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우 아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도 아니고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공허감이나 거북함이나 그런 거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 있던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쓰는 것으로 사용자 각각의 내면이나 사적 영역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결국은 사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만들었다 쳐요. 그럼 그건 사적인 언어잖아. 그리고 그 혹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언어겠죠. 근데 사적이고 내면일 수 있는가?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어는 아까도 했죠.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 누군가가 자신의 내적 체험을 자신만을 위해 기록하거나 말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보통의 언어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언어의 낱말은 말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접적이고 사적 감각을 지시하는 것이다.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만의 언어지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국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언어라면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언어가 아닌 거죠. 예. 자신만 알면 된다면 이미 말은 필요가 없는 거고. 예. 뭐지 말로 뭘로 해, 그죠? 예. 자신의 안쪽 사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바깥쪽 언어를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성립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 의사소통의 성립, 바깥쪽 언어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 처음부터 안쪽 언어라는 건 없어요. 바깥쪽 언어.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존재하는 거죠. 가령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하고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 다양한 사적 상황이나 심신의 상황을 정확히 상대에게 전하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고스란히 표현할 수는 없다. 애초에 자신 안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입을 다물고 말 거다. 그렇게 우리는 무난하게 그냥 잘 지내? 조금 힘들어? 엄청 힘들어?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말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일상의 용법으로서. 그렇죠? 근데 그런 만큼 결국은 우리는 언어가 그렇죠? 언어의 한계 또한 있는 셈이긴 한데 그죠? 정말 나의 어쨌든 내 마음의 어떤 그 진심은 이 언어로서 다 담아낼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언어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건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소통한다고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또 위안도 받는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과연 진짜 우리 인간들은 외로운 섬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 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진짜 오롯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특히 고통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되게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대부분이 그냥 상상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똑같이 아픈 감정을 나랑 말하는 사람이 똑같이 느끼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럴 일은 아직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려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는 그죠? 사적 언어는 없다, 내적 언어는 없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대부분은 이러한 표면적인 의식적인 주고받음으로 관철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이 의식적인 주고받음은 한없이 인사에 가깝다고 하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우리의 사적인 것은 결코 언어화될 수가 없다. 만약 언어화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사적인 자신만의 것이 또 아니게 되죠. 이것이 모두의 것이기도 하고 누구의 것도 아닌 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건 옳고 그른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그죠? 사적인 것은 그럼 우리만의 영역이고 나만의 영역인 게 맞네요. 언어로밖에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왜 언어로 세계를 보는 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이라면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뭔가 이 상상력, 애덤 스미스도 얘기했었던 그래서 공감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에는 다양한 진짜 그 감각이 또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그 이상의 인간의 그 느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진짜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나는 정말 타인의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느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어쨌든 그 언어가 아니야 사진도 언어일까요? 어떤 사진과 영상 뭐 그것만으로도 뭐 최상병 사건의 이 특검이 통과될 때에 그 눈시울을 적시는 또 해병대원들을 봤을 때 그 해병대원 전후의 분들도 물론 공감하는 능력이었을 거고 또 그거를 보는 우리도 또 뭉클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전히 뭐 영화 1987의 어쨌든 그런 이제 그죠 이 영상과 이미지들을 볼 때 어쨌든 같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걸 보면 인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확실히 이 언어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언어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언가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비트겐슈타인의 그 명언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처럼 근데 그런 것에 관해서 학술적으로 무언가를 확증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오히려 또 역설적이지만 학문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이제 신적인 거죠. 어쨌든 초월적인 것, 그 초월적 영역에서 또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냉정하게 분류될 필요는 있겠죠. 그게 뒤엉킬 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문득 이제 제 채널 자체의 정체성이 그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철학을 좋아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 신학적인 방향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이제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왜냐면 제 삶의 고민이니까 제 삶의 고민을 같이 누군가 공감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고 있는데 물론 많이 뭐 저도 살면서 좌절하고 또 게을러지고 무책임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 채널을 꾸준히 정말 뭐 성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제가 이미 살면서 함께하고 있는 이 고뇌 철학과 또 신학의 어떤 이 영역에 접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다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총체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하나의 삶 속에는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고민해가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뭐 퍼브 얘기를 했으니까 생뚱맞긴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을 다루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어서 그냥 한번 말을 덧대봤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13장까지 하고요. 다음 또 14장 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